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냅니다.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서 인사하고 그랬죠. 뭐 세배하고. 네. 지역구에 가서. 뭐 그렇게 바빴나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딱 물어보시는데 오늘 오전에 했던 일도 기억이 안 나서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큰일이군요. 가서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이번 설 연휴 때는 뭐니 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제일 큰 화제가 아니었나 그렇죠. 싶어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사라지고 네. 이제 김기현, 안철수 두 분 간에 이렇게 거의 구도가 그렇게 짜여지죠. 물론 그렇죠.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지금 네. 윤상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도 있고 황교안 후보도 예, 있고요. 황교안 강신업 전 후보도 대표도 있습니다. 있고 네. 많지만 아무래도 양자가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양강입니까? 일강 또 이렇게 양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두 캠프가 예. 역시 소위 얘기하는 조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김기현 의원 캠프가 훨씬 세고. 그렇죠. 근데 이게 우여곡절이 좀 많았잖아요. 네. 이제 누가 출마하느냐. 네.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안철수 의원 쪽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무슨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명절 밥상 그리고 명절에 만난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던 게 난방비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여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먼저 하시니까 그 예. 문제 뒤로 미루더라도 오늘 조금 전 제가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과 또 행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또 난방비 얘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오늘 또 심도 깊게 나올 수 있는 네. 시간이 따로 있겠죠? 네, 네, 난방비 얘기할게요. 지금 또 난방비 얘기했어요. 아우, 안진걸 소장이 난방비 얘기를 너무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저도. 제가 지난주에도 네. 거의 뭐 절반이 넘는 시간을 우리 네. 여당 전당대회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안에서 어느 후보의 악진 뭐 등등이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 그리고 또 후보까지 주저앉히는 그런 프레임들이 사실은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길게 하실 필요 있나 방송 길게 하실 필요 있나 싶긴 했는데 지금껏 2주 3주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었어요. 너무, 사실은. 네. 예.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 너무 나경원 나와 안 나와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었는데 이제서라도 좀 비전 경쟁, 정책 경쟁 해주셨으면 합니다. 난방비 얘기는 진짜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이거 어제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브리핑 했는데 민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아주 추웠잖아요. 네. 뭐 북극권에 뭐 이게 구멍이 나갔고 18도 막 그러니까 하잖아요. 춥긴 진짜 춥더라고요. 근데 네. 난방비 문제도 지금 큰 문제로 잠복해 있는 전기비 문제하고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그 LNG 가격이나 이제 가스 가격이 그동안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거에 비해서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소비자 가격은 많이 묶어놨었죠. 그 전기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한전이 지금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20조 내지 30조의 적자를 받고 그래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한전이 이제 한전채죠.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시중에 자금이 말라가면서 다른 회사들이 돈을 못 구하는 뭐 이런 게 한동안 계속됐었는데 뭐랄까요?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이 시장에 역작용을 한 거죠. 사실은
가격이 오르면 그걸 반영한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는 맞춰서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추운 날씨와 오른 가스 가격이 반영되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더 큰 문제죠. 포퓰리즘이라고요? 네. 사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염려나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주저함에 대한 지적이라면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약간 국민이 각자 도생해야지라는 느낌이 추운 겨울 나고 보자 굉장히 좀 책임감 없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심지어 여기서도 문모닝 이미 또 문모닝 느낌이 또 날 정도로 문정부 얘기로 또 회귀시키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이 문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나 싶고요.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방비 문제로 추석 민심이 계속 흐를 것이다. 난방비 문제가 추석 밥상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먼저 동을 띄우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때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좀 서두르신 것 같아요. 서두르셨는데 정작 따지고 보면은 그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도요. 20%, 21% 정도를 이제 예산을 깎고 등등 했던 건 정부 여당이거든요. 등등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취약계층들을 위한 원래 존재했어야 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간 관심이 없다가 부랴부랴 좀 때우기 방식으로 좀 도입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낮에 민원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제 지역민들을 만났다고 했던 게 바로 지역 아동센터. 특정 소득 이하의 우리 지역의 이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사실상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이 가서 엎드려 공부도 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저희 지역의 한 공간은 심지어 아이들 모두가 같이 있는 단체방 외에는 작은 방들에는 발이 시려울 정도로 보일러 시설도 안 놓여져 있는 곳인데 지난달에 비해서 2배가 올랐습니다. 80만 원이에요. 그렇게 사각지대 가운데서도 특히 사각지대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겨야 되고 사실은 지금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늘 존재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복지 시스템이 꼼꼼히 메워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윤 정부의 이런 일성들이 야당이 먼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올라타기 좋습니다. 제대로 올라타시고 제대로 설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 복지제도로 해결한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그 복지를 강화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지금 반드시 이게 그 취약계층만을 염두에 두고 생겨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물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거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에너지 제도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죠. 네. 그거를 시장 원리에 어느 정도는 맡겨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난방비, 앞으로 전기비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중산층까지 그러면 다 복지 대상으로 확대해서 그럼 실시할 거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죠. 의원님,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좀 중산층 서민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 눌러놓은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렵잖아요. 경제 위기도 온다고 하고 춥고요. 그래서 조금 더 눌러놨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올리거나 인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여기서 더 누른다고요? 그러면 한전 파산해야죠. 파산해야죠. 한전. 파산 안 하지요. 한전이요? 네. 지금 오른다고 해서 올린다고 해서 파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건 아니죠. 아니 물론 한전을 파산시킬 수는 없죠. 네. 그건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게 돼 있어요. 예예. 그거는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그 채권이기 때문에 한전채는 그건 무조건 정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요? 여기서 물론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지나간 문제들이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 내 임기 동안은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누가 요금 올라가면은 그렇죠. 욕먹을 일밖에 없는데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눌러놓은 거죠. 근데 지난 정부 때 많이 눌러놓은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때 원자재 가격이 계속 뛰는데도 하나도 반영 안 했거든요. 거의 반영 안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누적되다 보니까 눈덩이 불어나듯이 문제가 점점 커진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 눈덩이를
몇 바퀴 더 굴리자 당장 요금 내는 게 부담되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그러면 이 다음 정부가 해결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바람직한 국정 아까도 제가 운영은 아닌 것 말씀드렸지만 같은데.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한다든지 그리고 현실화 과정에서 치솟는 공공요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뭐 중산층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기업 부담분을 높이고 그러니까 전기세도 일반적으로 현실화시키면서 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전기세를 활용하는 것 등등해서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케이.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억눌러놨던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 어떤 에너지 가격에 조금 따라가지 못했던 소비자 가격을 얘기하면서 정부의 정책 탓으로 하는 거 지난 정부의 정책 탓으로 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지금에 와서 맞닥뜨리는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촉발된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 측면을 오롯이 정책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대안 제시나 정책 제시가 아니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는 좀 안타까운 비판이거든요. 1017님께서 난방비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쓰는 가스비, 대중목욕탕에서 쓰는 기름값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난방비라고 하지 말고요. 열 에너지 비용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는데 등유라고 하잖아요. 등유 이렇게 특별히 난방에 많이 쓰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느티나무님께서 전임 정부한테 국민한테 왜 국가가 책임을 전가합니까 얘기하는데 김용남 의원님은 안 그러시는데 무슨 문제만 나오면 문재인 탓이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문제가 누적돼 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러면 전 정부 탓이다. 그런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혀. 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차로 보면 집권이 2년 차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효도 얼마 안 남았어요. 시효 이제 지나지 않았어요? 저는 해가 바뀌기 전에도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만 1년은 안 됐으니까요. 1년까지는 알겠어요. 솔직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만 1년까지는 네, 알겠어요.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에 출석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미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저는 법률적 조언으로는 굳이 응할 필요 없다지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자꾸 검찰이 방탄 프레임 씌우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 수사받겠다 하고 당대표로서 리스크를 당이나 또는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좀 쪼잔해요. 무슨 9시 반, 10시 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간에도 국민들 앞에 군림해왔나 아는 거죠. 여기 우리 진행자께서도 숱하게 이제 네. 검찰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법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피해자적 지위를 네. 다양한 방식으로 누렸던 분인데. 갑자기 법조인이라고 그래. 피의자로 살았으니까요. 정말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의 삶과는 참 조율하기 힘든 방식으로 좀 그부터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권한 이상으로 좀 남용하고 있는 게 검찰이긴 한데,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수사를 받을 마땅한 대상 범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권리인데. 검찰은 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스케줄에 맞추라라고 늘 요구하는데 심지어 저희가 이런 정치적 압박으로 자명해 보이는 이런 사건에 그리고 또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대표에게 고작 그 1시간 9시 반 10시 반 가지고도 실랑이를 하는 거 보면 검사 출신 김용남 안타깝습니다. 그 방탄 얘기는 왜 나왔냐면요. 네. 우리 국회가 형식적으로 보면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를 개원하고 나서 예.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회기해요. 네.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잡았고 지금 1월에도 임시국회고 또 2월도 지금 임시국회 회기가 2월 9일 날 끝나거든요. 그런데 2월 9일부터 또 28일까지 임시국회를 또 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단 하루에 그 쉬는 날도 없이 계속 국회 회기입니다. 이게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됐겠어요? 사실은 그 기억을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기가 아니라면 전혀 국회의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네. 다른 절차가 필요 없죠. 하지만 회기 중에는 회기 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뭐 체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해서 넉 달하고 1, 2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근데 국회에서 일도 안 해요. 사실은 지금 본회의가 지금 1월 달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열렸죠. 1월 말에 한 번 열기로 해놓고 일도 안 하면서 회기만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방탄국회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보통 피의자 같으면 원래 검찰이 27일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뭐 하루나 이틀 뭐 좀 연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8일 날 내가 10시 반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참 시간까지 콕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다만 거대 야당의 당 대표시니까 네. 뭐 아마도 내일 10시 반에 출석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시간은 10시 반에 나가면 그만이지 뭐 1시간 일찍 나올 거를 요구했지만 안 나가면 그만이죠.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근데 문제는 하루 더 네.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저는 수사 안 가지 충분히 않을 것 했다면서요. 언론에 흘리는 거 보면 뭐 바스락거린 소리로 이렇게 판단도 끝났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방식으로 늘 수사하는 검찰이 자기 나름의 입증 방법을 완비한 것처럼 늘 법 앞에서 국민 앞에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랑해왔지 않습니까? 피의자의 입이 아니라도 완비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틀의 출석이 필요하다, 하루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거 없으면 뭐 기소를 못하고 절대적인 절차의 인지도 의문이고요.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래요. 28일, 30일이라고 먼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표해버린 건 검찰입니다. 27일, 30일. 27일, 30일. 그러니까 조율의 여지를 안 주고 자꾸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치만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요거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방탄국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일 안 하면서 이렇게 상시국회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지금 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국회가 상시국회화 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초기가 19대보다는 사실상 상시국회로 했다라고 하면서 국회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이외의 시간은 야당이 어떠냐면 지금 국민의힘은요. 국회가 열리는 시간이 아니면 상임위를 안 엽니다. 문제는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을 청원을 그리고 법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안 열렸으니까 상임위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우리 여당 때도 오죽하면 제가 상대방 당 간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시국회 하기 위한 상임위 날짜를 잡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본회의 일정만 가지고 하시는 거는 좀 판단의 근거로서는 좀 아니 취약하신 것 지금 같아요. 임시국회 열어놓고 상임위 몇 번이나 했어요. 어느 상임위가 지금 회의를 했어요. 지금 해외 외유관 국회의원 물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회기 중에 지금 아니 출장은 외국 나가 변론으로 분들도 하고라도요. 많잖아요. 국민의힘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아니, 많이 아니, 갔죠. 출장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도 안 하면서 왜 회기만 잡아놓냐 아니죠. 이거죠. 아니죠. 저 역시도 회기가 잡히지 않은 회기가 열리지 않은 시기에 상임위 일정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민의힘이 차라리 회기 중 아니라도 상임위 일정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0345님께서 이거 두 분이요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은근 캠 괜찮아요. 잘 어울립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계속 재밌는 토론 부탁드려요. 0345님 얘기하셨습니다. 캠이 잘 맞죠. 그런데요. 민주당이에요. 이상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소되면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민주당 내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분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시고 그런 희소성 때문에 그분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싶은 게 언론들이시겠죠.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300명 있으면 300명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당의 규정 자체가 지난 2022년에 박인 거를 굳이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 규정 자체는 부패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사무총장에게 여지를 준 겁니다. 당직을 정지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예요. 이미 규정이 그랬어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필수, 머스트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 당초에 이제 확인적 차원에서 추가된 규정을 가지고도 이재명만을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또는 기존의 규정에 대한 것도 거의 의무 규정인 양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볼 양 그렇게 언론을 향해서 이제 논리를 던지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과 이재정 다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경우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소수라는 얘기잖아요. 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만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네. 대표를 오래 하시기를 원하죠. 저희는.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어요. 그래요. 지금 뭐 민주당은 윤석열 외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외친다 이 얘기하시는. 대통령님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 하루하루의 삶이 윤석열 대통령 입 하나에 정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시길 바라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한남동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10여 명과 오찬하신 것 같아요. 예. 네. 현역 의원들하고 하고 또 원외하고도 아마 전직 의원인가 네. 뭐 이렇게 또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 행보 넓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영부인이 여성 의원들과 여성으로서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대선 전에 했던 약속, 이른바 조용한 내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무 수석실에서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그런 모임을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이미 하셨지만 조용한 내조라고 공표하고 제2부속실을 없애면서 공적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그런 것 치고는 오히려 이전의 영부인들보다 굉장히 공식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버금갈 만큼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단독 행사를 하시거든요. 여기까지 할까요? 이재정, 김용남, 이재정 두 분 그런가요?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